68개 종목 다 체험했습니다. 사정상 안 되는 패러글라이딩 정도 빼고는 다 찍었습니다. 다 찍어서 여기에서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특히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체육회장 유승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탁구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화려한 어린 시절을 좀 보냈는데요. 이렇게 제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은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 한 세트도 지지 않았습니다. 네, 전국대회에 나가서 단 한 세트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5개, 6학년 때 5개, 전국대회 10관왕을 2년 동안 걸쳐서 했고요. 단 한 세트도 지지 않는 어떤 그런 기억을 보여주면서 단숨에 이제 탁구 신동이다, 탁구의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최연소 국가대표의 중학교 3학년 때 발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탁구를 시작했냐면은 그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명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때 정말 이 흑백 TV 자그마한 흑백 TV에 아버지랑 앉아서 그 탁구 경기를 응원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탁구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올림픽입니다. 근데 그때 유남규 선배나 현정화 양자 복식 금메달을 따면서 일약 국민 스포츠로 발돋움했고, 저도 그때 7살의 나이에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 탁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탁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정말 다양한 관심과 집중을 받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람들은 저에게 천재다, 신동이다라는 온갖 수식어를 붙여주면서 많은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저는 항상 지금도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제 기준에는 다 노력이 부족한 걸로 보인다. 그만큼 저는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는 노력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긴 거다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절을 보면 수업이 있는 날에는 4시간 수업을 하고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 훈련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특히 정해진 훈련을 외에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나는 거는 매일 6시면 일어나서 제 발목에는 항상 모래주머니 2kg짜리가 차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모래주머니를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새벽 6시 되면은 부천에 있는 원미산이라고 있습니다. 원미산에 가서 항상 인터벌 코스가 있는데 거기를 매일 같이 뛰고 내려오는 게 약수를 떠서 오고 하는 기억이 나는데요. 스포츠는 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노력 플러스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노력은 잠깐의 반짝이는 어떤 영광은 누릴 수 있겠지만 롱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천재 소리를 듣던 저도 사실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사실은 그 첫 번째 올림픽에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목표를 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나간 올림픽에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했죠. 메달을 목표로 했지만 저희가 4강까지 올라가서 3, 4회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그 이중 등록 파문이라는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그 실업팀에 눈도장을 많이 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탁구협회에서 규정을 창단하는 팀에는 우선 지명권을 준다라는 어떤 규정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중학교 3학년부터 실업팀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고 그 규정 위반으로 저는 1년간 무적 신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이중 등록 파문이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일에 이제 날아가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한 6개월 정도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그 일들이 해결이 되게 됐고, 독일에 혼자 고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그때 혼자 부딪히고 혼자 거기 생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인생의 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도 엘리트 선수로서 성공한 선수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긴 하지만 선수들이 보통 받는데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회를 나간다고 해도 다 공항에서 누군가 나와서 픽업을 해주고 음식부터 호텔 예약까지 사실은 선수가 직접 하는 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누군가가 또 선수들을 위해서 호텔을 예약해주고 대회 참가를 신청을 해주고 또는 협회 임직원이면은 선수의 도핑 테스트 관리까지 다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때 저는 혼자 가서
모든 걸 다 혼자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 6개월의 기간이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돼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됐고 또 저 스스로가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국엔 또 잘 이겨내다 보니까 이런 영광도 따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4위 할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왔는데 4등밖에 못하나? 난 어떻게 하지? 근데 2002년 아시안게임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어떻게 보면 남자 선수들의 정말 이 큰 목표 중에 하나인 병역 혜택을 받게 됐고 그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심기일전에서 2004년 올림픽에 준비하게 됩니다. 2004년 올림픽 때 당시에 저를 가르쳤던 김택수 현 선수촌장의 얘기에 따르면 일부러 더 독하게 시켰는데 그거를 다 따라와 준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끝까지 남아서 그 훈련을 다 소화해낸 사람도 저밖에 없었다라고 저도 이제 돌아보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2004년 금메달을 따게 됐고 2004년을 거쳐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단체 동메달을 따게 됐고요. 2012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이미 올림픽에서 금메달, 동메달,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 해볼 건 다 해본 이제 30대에 접어든 선수였고요. 대한탁구협회에서는 뭔가 신선한 어떤 선수의 어떤 그 바람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 윤남규 감독이 선수 선발 추천권이 한 명이 있었는데 저와 신예 선수 한 명을 굉장히 저울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 자존심 상하게 할 거 다 해왔고 공식적으로 제가 올림픽 갔다 오면은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올림픽이라는 건 결국에 사람을 잡아 끄는 매력이 있고 저의 어떤 이 업앤다운을 거친 탁구 선수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금메달리스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신예 선수 저보다 세계 랭킹도 낮고 국제 경쟁력도 낮지만 정말 신예고 가능성 그 다음 올림픽의 가능성을 보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 10살 넘게 차이 나는 후배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윤학규 감독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 했던 노력을 그대로 하게 됐고요. 그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훈련장에서 나가게 됐고 그런 정성이 보여져서 결국에 마지막에 제가 대표팀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올림픽에서 마지막으로 메달의 퍼즐을 다 맞추게 되죠.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 때 4위. 그래서 탁구의 역사상 최초로 1위와 2위, 3위, 4위를 다 해본 선수로 기록되는 어떤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게 선수 생활을 정말 멋있게 목표한 대로 꿈을 꾼 대로 보내고 또 하나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선수 생활을 이렇게 하고 지도자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자를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 선수 때는 제 혼자의 루틴만 맞추면 됩니다. 제 사이클에 맞춰서 밥을 먹고 제 사이클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저에 맞춰서 시합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지도자는 선수들 개개인마다 다 특성이 다른 선수들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스케줄을 줘야 되고 그 스케줄을 다 혼자 소화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선수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질문이 있는데 코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가 어깨가 계속 고질적인 부상이 있어서 은퇴를 해야 되겠는데 뭐 지도자 자리는 없고 탁구밖에 안 했는데 어떤 미래를 좀 준비하면 되겠냐 했는데 그때 제가 말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탁구 관련된 거는 제가 모든 걸 다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지만 저도 경험이 탁구계에서만 있지 다른 경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우리 후배 선수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IOC 선수위원 모집 절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신청하게 됐고 근데 사실은 제가 왜 기적의 사나이 이런 별명이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왕호랑 결승할 때도 딱 결승 올라갔더니 많은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축하한다. 결승 올라갔구나. 결승에 남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은메달을 점치고 있었던 거죠. 중국 선수 워낙 세니까. 근데 이겨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같이 후보자로 했던 장미란 현차관, 진종호 전 현재 의원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안 될 것이다. 인지도가 딸린다 이 국민은. 금메달을 땄지만 인지도가 딸린다. 라고 해서 사실 평가를 되게 못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면접 준비를 하고 심사위원 9분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저는 제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가 아니고 200%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가 장점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유럽 리그에서 뛴 동료들한테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다 받았어요. 10장을 받아서 9부씩 딱 해가지고 잠시만 제가 발표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스피치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 정성들이 쌓여서 국내 후보자에 추천이 됐고 국내 후보자로 이제 그 IOC 선수전 나가는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가 리우올림픽이 너무 덥고 먼데 빨리 가지 마라. 본진 갈 때 같이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해줬지만 아니다. 저는 하나라도 더 벌어야 된다. 그래서 개막이 아니고 그 선수촌 오픈 하루 전에 갑니다. 그래서 27월 23일 날 가는데 선수촌에 올림픽 선수촌에 도착하고 나니까 리우 올림픽 선수촌이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선수도 아무도 없고 그때부터 저의 선수연 여정이 시작됩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후배들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싶어서 그런 열정과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수촌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선수도 한 명 한 명 만나서 호소를 하게 되고 저희도 유럽 애들 잘 못 알아보지만 유럽 애들도 저희 못 알아보니까 단복을 2벌 사가지고 와서 안에 셔츠만 똑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그 단복만 맨날 입고 다녔습니다. 항의도 받았습니다. 너 왜 선수들 가는데 왜 자꾸 방해, 왜 불러세워? 항의도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받은 적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때 제가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핸드폰에 보니까 축적된 20일간의 선거 일수 동안 걸은 거리수가 67만 보를 걸었다. 그게 킬로수로 환산하니까 470km고 하루에 가장 많이 걸었던 걸음수가 37,000보였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미스터 24/7이라고 외국 선수들이 저한테 붙여줬고 같이 이렇게 한 후보자들도 야 너 빼고 자기들이 누가 될까라고 카운팅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복장이 다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다 틀린 사진인데요. 저 작은 팜플렛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23명 중에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2위로 당선이 되면서 역시나 깜짝 당선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되고 나니까 더 힘듭니다. IOC라는 조직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전 세계 가장 큰 스포츠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다니면서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IOC 회의를 갈 때 무조건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말이든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자료가 오면은 외국 친구들 다 불러다가 모의 회의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 회의를 가는데 항상 그런 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IOC위원은 뭐 타고 다녀요? 비행기 1등석 타고 다닙니다. 1등석 타고 갔는데 야 여기까지 와서 내가 한마디도 안 하면 이거 진짜 무슨 뭐 영어 듣기 평가로 온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쌓이고 부딪혀서 제가 8년 활동 기간 동안에 코로나 빼고 6년을 해외를 다녔는데요. 비행기로 정확하게 100만 마일 이상을 제가 비행을 했고요. IOC위원 110명 중에 분과위원회가 31개 중에 7개를 한 IOC위원이 딱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면서 IOC 위원으로서 IOC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제가 처음에 당선될 때 인터뷰에 어떤 IOC원이 되고 싶냐? 일 잘하는 IOC원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파리 총회 때 IOC위원장께서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총회에서 저를 이제 기리면서 미스터 류는 당신들이 다 알지 않냐. 바로 하드워커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시면서 아름답게 IOC 위원을 8년간 마무리하면서 IOC원은 이제 빠이빠이 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6개 분과위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종목을 선정하는데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또 다양한 이슈들이 또 뭐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선수 관련된 이슈, 해단식 관련 이슈 그래서 주위에 자천타천으로 추천도 받았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대한체육회장에 제 3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저는 저답게 뭐 안 되더라도 부딪혀보자. 계란으로 바위 때리면 바위 조금이라도 손상은 간다라는 신념 하나로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배를 한번 다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세배 300번 하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세배 300번 하니까 5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대원 300명한테 제가 1월 1일 날 세배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박혜연 대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찍고 영상 보내고 해서 5시간 반 동안 세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얻고자 했냐면 딱 5표만 여기서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했습니다. 종목 68개 종목 다 체험했습니다. 사정상 안 되는 패러글라이딩 정도 빼고는 다 찍었습니다. 다 찍어서 종목별로 다 보냈습니다. 네, 카테고리 해가지고 여기에서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특히 비인기 종목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제가 그 종목을 체험함으로써 같이 동질감이 느껴지고 아 체육회장 후보가 우리 종목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68개 찍고 5만 50벌 갈아입었습니다. 저희는 돈과 조직이 아닌 진정성을 승부하자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 전날 1200명한테 화면 뒤에 PPT에다가 내일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유승민 이렇게 해서 1200명한테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이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더라고요. 손가락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카톡 정지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하도 보내니까 카톡이 정지가 됐어요. 하루 동안. 그래서 전화기를 또 구입해가지고 또 보내고 해서 정말 집요하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어야 될까요? 나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어디 가서 정말 식당을 가도 서비스 안주는 꼭 나오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제가 이런 고생을 하고 정말 이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절실함? 대한민국 체육을 바꾸고자 하는 절실함,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인으로서 세계 무대에 제가 한번 그래도 목소리는 좀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어떤 그런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렸을 때 감독님이 저희 의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모를 해라. 남들보다 10초 더, 1분 더, 하루 더, 남들보다 10번 더, 100번 더 하다 보면 그게 1년이 쌓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냐.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그 정신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훈련을 했고요. 정말 안 될 거라는 편견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한체육회장이 되고 보니 정말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마케팅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마케팅 부분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대한체육회장이 되고 첫 번째로 조직 개편을 해서 마케팅실을 회장 직속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의 구조는 국가 보조금이 95%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 갖다가 운영을 하고 저희가 어떤 자체의 기금을 편성을 해서 쓰는데요. 전체 예산이 작년에 4,500억이었는데 자체 수익이 86억 정도밖에 되죠. 이거는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저희가 국가 보조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해서 마케팅실을 제 직속으로 놓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저희 탑 파트너들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올렸고요. 다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꼭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스포츠 산업시장,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시장을 굉장히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나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이 스포츠 시장, 대한민국의 스포츠 시장,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1위 하는 스포츠가 너무 많아요. 여자 골프도 그렇죠. 야구도 올림픽 가면은 메이저리그 일본 리그 좀 세계를 호령하죠. 거기다가 배드민턴 있죠. 태권도 있죠. 양궁은 명불허전이죠. 그거에 비해서 그 규모에 비해서 스포츠 이 산업 시장은 미국에 비해서 1000분의 1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최고 행정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좀 더 앞장서야 되겠다. 물론 스포츠 산업협회도 있고 다양한 유관단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선수들 또 학교 체육이 발전되면 또 학생들이 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되면 또 생활체육인구나 전문체육인구로 유입이 되게 되고 그들이 하면 또 부모들이 그거를 또 돈을 쓰게 되고 다양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실을 배정을 했고요. IOC가 올림픽 하나 갖다가 1년에 3조 원에 되는 수익을 올립니다. 그 3조 원에 되는 수익이 국가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게 2017년부터 21년 회계 기준으로 딱 12조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그걸 쓰냐? 90%를 다 재배분합니다. 저희가 17개 시도 그리고 83개 경기단체, 선수 지도자 뭘 해주냐? 국가 보조금 사용하는 외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규정을 계속해서 전면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규정을 통해서 대한축에 좀 더 전국체전을 상업화시키고 소년체전을 상업화시켜가지고 후원사가 붙고 그 후원사로 하여금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시장이 발전되는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4,500억 중에 국가 보조율 95%입니다. 대한축구협회만 해도 저희의 10배입니다. 자체 수익이.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익을 통해서 대한체육회가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스포츠 현장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왜? 국가 보조금은 그 목 변경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그걸 또 변경했을 때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너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식비가 8,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8,000원 갖다 뭘 먹어요? 그게 지금 국가 보조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나 여기 계시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자꾸 이 브랜드나 이 스포츠 산업 현장을
풍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체육회가 정책이나 행정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대한체육회가 조금씩 변화돼가는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는 존재한다. 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전 세계 중심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